20년 차 베테랑 집배원은 왜 평범한 노인을 범죄자로 확신했나? 26해를 꼬박 우체국이라는 좁고도 넓은 공간에서 보낸 민식은 어느덧 짙은 베테랑의 그림자를 드리운 40대 중반의 집배원이었다. 그의 하루는 새벽 5시 반 기계적으로 울리는 알람 소리와 함께 시작되어 저녁 6시 마지막 우편물을 정리하는 것으로 마무리되는 오차 없는 반복의 연속이었다. 그는 늘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식당에서 아침을 먹고 같은 동료들과 믹스커피를 마신 후 정해진 구역을 돌며 삶의 희로애락이 담긴 편지와 소포들을 배달했다. 낡은 오토바이의 엔진 소리는 그의 또 다른 심장 소리였고 어깨를 짓누르는 묵직한 우편 가방은 그의 삶의 무게이자 자부심이었다. 그의 손을 거쳐간 편지들은 수십만 통에 달했고 그만큼 많은 사람들의 크고 작은 사연들이 그의 무덤덤한 표정 아래 강물처럼 스며들어 있었다. 그의 삶은 견고하고 성실했으며 그에게 있어 정시와 정확성은 곧 직업적 신념이자 삶의 방식 그 자체였다. 이 예측 가능한 일상 속에서 그는 안정감을 느꼈고 세상의 혼돈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견고한 성벽을 쌓아 올렸다. 그의 단단한 일상에 잔잔한 물결을 일으킨 것은 정확히 10년 전부터였다. 매일 오후 3시 정각. 시계추처럼 정확하게 어김없이 우체국 문을 열고 들어서는 한 노인이 있었다. 허리춤에 늘 빛바랜 손수건을 찔러 넣고 달아해진 지팡이에 의지한 채 절뚝거리며 걸어오는 노인. 그의 이름은 박노인. 민식은 처음부터 그에게 특별한 주의를 기울인 것은 아니었다. 기억력이 희미해진 노인, 고집센 노인, 저마다의 사연을 품고 우체국을 찾는 수많은 고객 중 한 명일 뿐이었다. 하지만 박노인의 행동은 점차 민식의 섬세한 촉수를 건드리기 시작했다. 노인은 항상 우체국 안쪽 깊숙이 자리한 특급 우편 창구로 향했다. 일반 우편보다 서너 배는 비싼 요금을 지불해야 하는 가장 빠른 배송 서비스를 고집했다. 그리고 매일 그는 똑같은 주소를 불렀다. 산세마을 13번지. 처음 몇 년간은 민식도 그저 노인의 치매나 착각이려니 생각했다. 산세마을은 이미 10년 전 대규모 재개발 프로젝트로 지도에서 사라진 지명이었다. 낡은 슬레이트 지붕과 좁은 골목길이 거미줄처럼 얽혀있던 그곳은 이제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번듯한 고층 아파트 단지와 휘황찬란한 상가들이 빼곡히 들어섰다. 옛 마을의 흔적은 작은 기념비 하나를 제외하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산세마실 13번지는 물리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유령 주소나 다름없었다. 할아버님, 죄송하지만 산세마을은 더 이상 없습니다. 이 주소로는 배달이. 신입 시절에 민식이 조심스럽게 설명하려 하면 박 노인은 늘 귀찮다는 듯 손을 저으며 말했다. 괜찮아. 그냥 보내줘. 다 알아서 가는 곳이야. 그의 목소리에는 미묘한 고집과 함께 깊은 피로감이 섞여 있었다. 더 이상 말을 섞고 싶지 않다는 단호함에 민식은 어깨를 으쓱하며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어차피 반송될 우편물이었다. 규정상 배달 불능 우편물로 분류되어 일정 기간 보관 후 폐기될 운명이었다. 그러나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그리고 1년, 2년이 지나 10년이 되도록 이 기이한 행동은 단 한 번의 예외도 없이 계속되었다. 매일 오후 3시 특급 우편 산세마을 13번지. 민식의 마음속에 작은 씨앗 하나가 뿌려졌다. 단순한 노인의 착각이라고 치부하기에는 너무나도 견고한 종교적 의식과도 같은 반복적인 루틴이었다. 그의 직업적 감각은 불쾌한 경고음을 울리기 시작했다. 혹시 박노인 알아? 매일 특급 우편 보내는 할아버지 말이야. 민식은 점심시간 식판 위 제육볶음을 뒤적이며 동료 집배원들에게 넌지시 물었다. 김주임이 젓가락으로 잡채를 집으며 무심하게 대답했다. 아, 그 할아버지? 원래 좀 이상하다고 소문났잖아요. 매일 반송될 거 알면서도 고집스럽게 보낸다고. 직원들 사이에서는 그냥 고집쟁이 박씨로 통하죠. 그러게요. 돈도 꽤 들 텐데.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저러는지. 옆자리 이사원이 혀를 찼다. 자식들이 주는 용돈으로 저러는 거 아닌가 몰라. 딱해 보이기도 하고. 아무도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모두에게 박 노인은 그냥 좀 특이한 노인일 뿐이었다. 하지만 민식의 머릿속에서는 다른 시나리오들이 펼쳐지기 시작했다. 10년간 꾸준히 고액의 특급 우편을 존재하지 않는 주소로 보낸다. 봉투는 늘 무언가 들어있는 듯 두툼했다. 이건 단순한 고집이나 착각으로 설명되지 않는 무언가가 있었다. 그는 문득 뉴스로 접했던 범죄 사례들을 떠올렸다. 보이스피싱, 신종사기, 자금 세탁.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교묘한 범죄 수법들이 그의 내리를 스쳤다. 혹시 박 노인도 그런 범죄에 연루되어 있는 건 아닐까?
누군가 노인의 순진함이나 아픈 기억을 이용해 돈을 갈취하거나 아니면 더 심각한 무언가의 일부일 수도 있다는 불길한 예감이 그림자처럼 드리워졌다. 민식의 가슴 속에 의심의 씨앗이 단단히 뿌리 내렸다. 그의 20년 직업 인생에서 처음으로 그는 고객의 사적인 영역을 파고들고 싶다는 충동을 느꼈다. 그것은 단순히 호기심을 넘어선 어떤 강렬한 책임감 같은 것이었다. 이대로 방치했다가 노인이 더 큰 위험에 빠질지도 모른다는 생각, 그리고 자신이 그 범죄의 일부가 되고 있다는 찝찝함이 그를 견딜 수 없게 만들었다. 민식의 마음속에 뿌리내린 의심의 씨앗은 어느새 걷잡을 수 없이 자라나 확신으로 변해 있었다. 이제 박 노인의 일상은 그의 머릿속을 맴도는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가 되었다. 그가 무심코 보내는 특급 우편물이 혹시나 거대한 범죄의 퍼즐 조각이라면 민식은 더 이상 단순한 집배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었다. 그의 직업적 양심과 정의감이 그를 움직였다. 그는 박 노인을 본격적으로 주시하기 시작했다. 퇴근 후 민식은 자신의 구역을 벗어나 박 노인이 살고 있는 동네로 향했다. 낡은 다세대 주택들이 옹기종기 모여있는 시간이 멈춘 듯한 골목길이었다. 그는 노인의 집 주변을 맴돌며 그림자처럼 그를 관찰했다. 초겨울찬 바람이 앙상한 나뭇가지 사이를 휘젓고 지나가는 저녁, 민식은 차 안에서 노인의 집 창문을 응시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노인의 일상은 놀라울 정도로 소박하고 평온했다. 박 노인은 밤늦도록 TV를 보거나 라디오를 들으며 시간을 보냈다. 가끔은 작은 작업등 아래에서 돋보기를 쓰고 무언가 꼼지락거렸다. 다음 날 아침 그는 일찍 일어나 골목길을 청소하고 이웃집 문 앞에 놓인 우유병을 가지런히 정리해 주기도 했다. 쓰레기가 쌓여있는 폐지를 수거하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캔커피를 건네거나 길고양이들에게 밥을 챙겨주는 모습도 여러 번 목격했다. 때로는 아이들이 박 노인을 졸졸 따라다니며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도 보였다. 동네 아이들은 그를 할아버지 로봇 박사라고 불렀다. 그가 고장난 장난감을 고쳐주거나 폐품으로 재미있는 것을 만들어주곤 했기 때문이었다. 그의 주름진 손은 폐지와 플라스틱 병을 이용해 멋진 로봇과 자동차를 만들어냈고 아이들은 그 선물을 받고 세상을 다 가진 듯 기뻐했다. 민식은 며칠 밤낮으로 노인을 지켜보며 혼란에 빠졌다. 그가 상상했던 범죄자의 흔적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 오히려 그는 누구보다도 선량하고 평범한 그저 동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정 많고 다정한 노인이었다. 그의 모습은 민식의 머릿속에 가득했던 의심의 조각들을 산산조각 냈다. 저렇게 평범하고 선량한 노인이 대체 왜? 그의 내면에서 갈등의 폭풍이 휘몰아쳤다. 내가 뭔가 크게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그의 어깨를 짓눌렀다. 하지만 동시에 그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 평범함이 오히려 더 의심스러워라는 끈질긴 생각이 따라붙었다. 너무나 완벽하게 위장된 평범함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그의 내리를 떠나지 않았다. 가장 의심스럽지 않은 사람이 범인이라는 영화 속 대사들이 떠올랐다. 민식은 자신의 직감을 믿기로 했다. 10년간의 반복적인 그리고 비합리적인 행동 뒤에는 분명 숨겨진 진실이 있을 것이라고. 그는 방향을 틀어 과거 기록을 파고들기 시작했다. 우체국 내부 자료부터 지역 신문사 데이터베이스, 시청의 오래된 문서 보관실까지 산세마을 13번지라는 단서를 쫓아 헤맸다. 이미 존재하지 않는 주소였기에 자료를 찾는 일은 쉽지 않았다. 민식은 퇴근 후에도 남아서 먼지 쌓인 서류 더미를 뒤졌다. 키키한 종이 냄새와 곰팡이 냄새가 뒤섞인 자료실에서 그는 시간을 잊고 과거의 흔적을 쫓았다. 수많은 빛바랜 지도와 오래된 도시 계획 문서를 들여다봤다. 재개발 이전에 찍힌 항공 사진 속에는 빽빽하게 들어선 낡은 집들과 좁은 골목길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민식은 돋보기를 들고 그 사진 속에서 산세마을 13번지를 찾아내려 애썼다. 그곳이 어떤 곳이었는지, 누가 살았던 곳인지, 재개발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에 대한 정보를 긁어모았다. 마치 신라 같은 단서라도 찾아내기 위해 고대 유적을 발굴하는 고고학자처럼 민식은 끈질기게 과거의 장막을 걷어냈다. 그의 손이 스치는 낡은 서류들 속에서 희미하게 인쇄된 작은 글씨들이 그의 눈을 사로잡았다. 산세마을 재개발 이주 대책 철거 지역 주민보상 협의. 그리고 그 틈바구니에서 오래된 지역 신문 기사 조각 하나가 그의 시선을 붙잡았다. 달아해진 지면에는 산세마을 비극의 가스 폭발 수십 명 사상이라는 섬뜩한 헤드라인이 흐릿하게 인쇄되어 있었다. 민식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그의 추적은 이제 단순한 의심을 넘어 어둡고 아픈 과거의 그림자로 깊숙이 들어가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판도라의 상자를 열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민식의 손끝이 닿은 낡은 신문 기사는 더 이상 단순한 종이 조각이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잠들어 있던 비극의 봉인을 깨뜨리는 열쇠와 같았다. 며칠 밤낮으로 이어진 끈질긴 조사 끝에 그는 마침내 산세마을 13번지에 숨겨진 진실의 실마리를 찾아낸 것이었다. 먼지 쌓인 구석, 빛바랜 서류 더미 속에서 발견한 오래된 지역 신문들을 통해 민식은 10년 전 산세마을에서 일어났던 끔찍한 사건의 전모를 알아가기 시작했다. 신문 기사의 헤드라인은 충격적이었다. 산세마을 가스 폭발, 주택 10여 채 전소 사망자 5명, 중상자 20명 발생. 재개발 앞둔 마을 갑작스러운 참사로 비통에 잠겨. 기사들은 하나같이 10년 전 재개발을 코앞에 둔 산세마을의 한 주택에서 발생한 대규모 가스 폭발 사고를 보도하고 있었다. 그 참혹했던 날의 생생한 증언과 처참했던 현장 사진들은 민식의 눈앞에 당시의 비극을 생생하게 재현하는 듯했다. 무너진 가옥, 검게 그을린 잔해, 그리고 절망에 잠긴 사람들의 얼굴. 그 사진 속에서 민식은 마치 현장의 매캐한 연기 냄새와 사람들의 비명 소리를 듣는 듯한 착각에 빠졌다. 민식은 손을 떨며 기사들을 꼼꼼히 읽어 내려갔다. 폭발의 원인은 낡은 가스 배관의 노후화와 관리 부실,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발생한 작은 누출이었다. 설 연휴를 앞두고 온 가족이 모여 있던 평화로운 오후 한순간의 부주의가 돌이킬 수 없는 비극으로 이어진 것이었다. 그리고 기사의 한 대목이 민식의 심장을 다시 한번 강하게 후려쳤다. 폭발의 진원지는 산세마을 13번지에 위치한 단층 주택이었다. 숨이 턱 막혔다. 민식의 머릿속에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박 노인이 매일같이 특급 우편을 보내던 그 유령 주소가 바로 이 비극의 중심이었다니.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그는 더 깊이 파고들었다. 사고 관련 경찰 조사 기록, 소방서 출동 기록, 그리고 병원의 사상자 기록까지. 사망자 명단과 부상자 명단을 수십 번이고 확인했다. 민식의 눈은 명단 위를 쉼없이 헤매다가 마침내 한 이름 앞에서 멈춰섰다. 박준호 사망 당시 7세. 그리고 그 옆에는 보호자 박명수 생존라는 글씨가 희미하게 적혀 있었다. 박명수는 바로 그 박 노인의 본명이었다. 7세 박준호. 민식의 입에서 낮은 신음이 터져 나왔다. 그의 손에 들린 종이가 파르르 떨렸다. 범죄의 증거를 찾기 위해 시작했던 그의 추적은 이제 한 노인의 처절한 슬픔과 맞닿아 있었다. 민식의 머릿속에 그려졌던 보이스피싱, 자금 세탁 같은 온갖 추악한 범죄의 그림들은 한순간에 산산조각 났다. 대신 그의 눈앞에는 한없이 작고 여린 어린아이의 모습과 그 아이를 잃은 노인의 깊은 고통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그제야 민식은 박 노인의 모든 행동을 이해할 수 있었다. 매일 오후 3시 정확한 시간. 가장 비싼 특급 우편. 그리고 사라진 유령 주소. 이 모든 것이 아픔과 그리움의 흔적이었다. 존재하지 않는 주소로 편지를 보내는 것이 아니었다. 세상을 떠난 손자에게 보내는 가장 간절한 마음의 표현이었다.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그는 단 하루도 손자를 잊지 못하고 그를 위한 애도의 의식을 치르고 있었던 것이다. 민식은 의자에 풀썩 주저앉았다. 그의 가슴 속에는 죄책감과 함께 설명할 수 없는 먹먹함이 밀려왔다. 그는 자신이 무언가 크게 잘못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의 직업적 감각이 경고한 것은 범죄가 아니었다. 그것은 차마 헤아릴 수 없는 한 인간의 슬픔이었다. 자신이 노인을 의심하고 추적했던 모든 순간들이 잔혹하게 느껴졌다. 그는 자신의 오만함과 무지함의 깊은 불안감과 함께 후회와 자책감에 휩싸였다. 그의 눈앞에는 폐지를 나누어주고 아이들에게 로봇을 만들어주던 선량한 노인의 모습이 다시 떠올랐다. 그리고 그 모습 위로 어린 손자를 잃은 할아버지의 절규가 겹쳐지는 듯했다. 민식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제 그는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이 무거운 진실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노인을 어떤 얼굴로 마주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다. 깊은 후회와 죄책감에 시달리던 민식은 박 노인에게 직접 다가가기로 결심했다. 더 이상 숨어서 관찰할 수도 침묵할 수도 없었다. 진실을 알게 된 이상 그는 이 무거운 마음의 짐을 덜어내야 했다. 어쩌면 노인에게 솔직하게 모든 것을 털어놓고 용서를 구해야 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동시에 그는 노인이 겪고 있는 슬픔의 깊이를 가늠해보고 싶었다. 며칠 후 민식은 우체국을 나서는 박 노인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노인의 어깨를 두드리며 인사를 건네자 노인은 익숙한 얼굴에 의아한 듯 고개를 갸웃거렸다. 민식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꺼냈다. 할아버님, 잠시 저와 이야기 좀 나누실 수 있으실까요?
박 노인은 불안한 눈빛으로 민식을 응시했다. 그는 민식이 자신에게 어떤 질문을 할지 예상하는 듯 했다. 민식은 애써 침착한 표정을 유지하며 어렵게 말을 이었다. 할아버님, 혹시 10년 전 산세마을 가스 폭발 사고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그의 질문이 떨어지자마자 박 노인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다. 마치 얼어붙은 듯 그의 표정은 순식간에 굳어버렸다. 노인의 손에 들려있던 지팡이가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민식은 노인의 반응에서 자신이 꺼내서는 안 될 금기를 건드렸음을 직감했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민식은 조심스럽게 다음 말을 이어갔다. 그리고 혹시 손잡은 박준우 군에 대해서도. 닥쳐. 박 노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폭발 직전의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민식의 말을 가로막으며 날카롭게 소리쳤다. 노인의 눈동자에는 설명할 수 없는 격렬한 감정들이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슬픔, 분노, 그리고 지독한 회한. 당신이 뭔데 그런 말을 함부로 짓걸려. 당신이 뭔데 내 새끼 이름을 입에 올려. 노인은 마치 맹수처럼 거친 숨을 몰아쉬며 민식을 노려봤다. 그의 눈빛에는 민식이 감히 헤아릴 수 없는 깊은 상처가 담겨 있었다. 민식은 노인의 반응에 당황했다. 그는 노인이 슬퍼할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이토록 격렬한 분노를 터뜨릴 줄은 몰랐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할아버님께서 매일 보내시는 우편물 때문에 제가 걱정이 돼서. 민식은 변명하듯 말을 더듬었다. 걱정? 내까짓 게 뭘 안다고 걱정을 해. 내 일은 내가 알아서 해. 당신이 상관할 바가 아니야. 박 노인은 격분하며 지팡이를 휘두르듯 위협적으로 자세를 취하더니 이내 몸을 돌려 황급히 자리를 피했다. 그의 뒷모습은 주름지고 굽었지만 그 걸음걸이에는 상처받은 짐승의 처절함이 서려 있었다. 민식은 그 자리에 멍하니 서서 노인의 멀어지는 뒷모습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노인의 격한 반응과 슬픔이 뒤섞인 눈빛은 민식의 확신을 다시 흔들었다. 분명히 박 노인은 손자를 잃은 슬픔에 잠겨 있는 것이 맞았다. 하지만 그 슬픔을 외부로 드러내기를 극도로 꺼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 격렬한 거부 반응은 민식에게 또 다른 의심의 그림자를 드리웠다. 혹시 누군가 이 할아버지의 슬픔을 이용하고 있는 건 아닐까? 민식의 머릿속에 새로운 가설이 떠올랐다. 손자의 죽음이라는 비극을 빌미로 누군가 박 노인을 협박하고 매일 그 비싼 특급 우편을 강요하며 돈을 갈취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아니면 노인이 그 비극에서 벗어나지 못하게끔 조종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었다. 노인의 격한 반응이 단순한 슬픔의 발현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말 못할 압박을 받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의 슬픔을 이용하는 파렴치한 사기꾼이 존재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민식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정의감의 불씨를 지폈다. 민식의 오해는 더욱 깊어졌다. 그는 박 노인을 범죄의 피해자로 생각하게 되었다. 자신이 노인을 돕기 위해 뭔가 더 해야 한다는 강박감에 사로잡혔다. 그는 노인의 슬픔을 이해했지만 그 슬픔의 근원에 또 다른 악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고 확신했다. 민식은 노인의 뒷모습을 보며 다짐했다. 할아버님, 제가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고 당신을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파고들수록 진실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아직 깨닫지 못했다. 그의 선량한 의도는 노인의 아픈 상처를 더욱 깊게 후벼 파는 칼날이 되고 있었다. 어느 비 오는 날이었다. 하늘은 회색빛 구름으로 뒤덮였고 붉은 빗줄기가 도시 전체를 축축하게 적시고 있었다. 우체국 유리창에는 빗물이 줄지어 흘러내렸고 빗소리는 우체국 내부의 적막함을 더욱 강조했다. 민식은 창구 안에서 멍하니 빗줄기를 바라보고 있었다. 며칠 전 박 노인과의 어긋난 만남 이후 그의 마음은 계속해서 무거웠다. 노인의 슬픔과 분노가 뒤섞인 눈빛이 자꾸만 아른거렸다. 그는 노인이 범죄의 피해자일 것이라는 확신을 굳히고 있었지만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막막했다. 오후 3시 정각. 시계는 어김없이 그 시간을 가리켰고 우체국 문이 조용히 열렸다. 빗방울을 머금은 박 노인이 익숙한 모습으로 천천히 안으로 들어섰다. 그는 평소처럼 묵묵히 특급 우편 창구로 향했고 아무 말 없이 낡은 봉투를 내밀었다. 민식은 노인에게서 시선을 떼지 못했다. 봉투가 접수되고 노인은 다시 천천히 우체국 문을 향해 걸어갔다. 그러나 비는 노인을 놓아주지 않았다. 우체국 현관을 나서던 박 노인이 빗물에 젖은 바닥에 그만 발을 헛디뎠다. 아이고. 하는 짧은 신음과 함께 그의 몸이 휘청하더니 쿵 소리를 내며 바닥에 쓰러졌다. 손에 들려있던 낡은 지팡이가 저만치 굴러갔고 그가 소중하게 품고 있던 특급 우편 봉투가 노인의 품에서 튕겨나가 비에 젖은 바닥에 나뒹굴었다.
할아버님. 민식과 동료들이 깜짝 놀라 일제히 노인에게로 달려갔다. 괜찮으세요, 할아버님? 김주임이 부축하려 허리를 숙였다. 민식은 노인의 지팡이를 주워들며 그의 상태를 살폈다. 노인의 얼굴은 빗물과 함께 놀라움과 고통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괜찮아. 노인은 억지로 몸을 일으키려 애썼다. 그 순간 비에 젖어 약해진 특급 우편 봉투가 노인의 손에서 미끄러져 떨어지며 바닥에 찢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봉투 한쪽이 완전히 너덜너덜하게 찢겨나갔고 그 안에 내용물이 고스란히 밖으로 쏟아져 나왔다. 민식과 동료들의 시선은 일제히 바닥으로 향했다. 그들은 모두 봉투 안에서 뭉칫돈이나 수상한 서류 묶음이 쏟아져 나올 것이라고 예상했다. 보이스피싱 자금, 사기 증거, 협박 문서 온갖 불길한 상상들이 그들의 머릿속을 스쳤다. 드디어 노인을 옥죄던 범죄의 실체가 드러나는 순간이라고 민식은 생각했다. 그러나 그들의 눈에 들어온 것은 예상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다. 봉투 안에서 튀어나온 것은 낡은 로봇 장난감 하나와 여러 번 접혀 구겨진 편지 한 통이었다. 로봇 장난감은 한때 아이의 손에서 수도 없이 가지고 놀았을 법한 흔적이 역력했다. 플라스틱 몸체 곳곳에는 긁힌 자국이 선명했고 한쪽 팔은 너덜너덜하게 떨어져 나가 있었다. 그 옆에 놓인 편지는 색연필로 소통 그림이 그려져 있었고 마치 어린 아이의 글씨처럼 투박하게 쓰여 있었다. 김주임이 조심스럽게 편지를 주워 들었다. 비에 젖어 글씨가 약간 번졌지만 내용은 여전히 또렷하게 읽을 수 있었다. 김주임은 돋보기 안경을 고쳐 쓰고 편지를 읽어 내려갔다. 사랑하는 우리 준우에게. 첫 문장이 읽히자마자 우체국 안에 감돌던 어수선함이 순식간에 정적으로 바뀌었다. 민식과 동료들의 시선이 김주임에게 그리고 박 노인에게 고정되었다. 김주임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다. 오늘은 할아버지가 우리 강아지 좋아하는 로봇을 샀어. 내가 어릴 때 가지고 놀던 그 로봇이랑 똑같지? 하늘나라에서는 아프지 말고 친구들이랑 재미있게 놀고 있어야 한다. 할아버지는 우리 준우 덕분에 매일매일 웃으면서 살고 있어. 우리 착한 준우 다음에 만날 때까지 건강하게 지내렴. 사랑한다, 내 강아지. 편지의 마지막 문장이 울려 퍼지자 우체국 안의 모든 시간은 멈춘 듯 했다. 빗소리마저 아득하게 멀어지는 것 같았다. 10년간 우체국을 맴돌던 미스터리. 민식의 가슴을 짓눌렀던 의심과 추적. 그리고 그 모든 오해와 불안감.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해소되는 순간이었다. 민식의 눈에 뜨거운 눈물이 차올랐다. 그의 오해는 깊고 그의 시선은 좁았다. 노인이 보낸 것은 돈이 아니었다. 사랑이었다. 존재하지 않는 주소로 보낸 것이 아니었다. 하늘로 보낸 것이었다. 가장 비싼 특급 우편은 최고의 사랑을 담은 가장 간절한 할아버지의 마음이었다. 낡은 로봇 장난감과 서툰 글씨의 편지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도 슬픈 진실을 담고 있었다. 민식은 바닥에 주저앉은 노인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의 어깨가 죄책감으로 인해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봉투 속 진실이 드러난 순간 우체국은 깊은 침묵에 잠겼다. 찢어진 봉투에서 쏟아져 나온 낡은 로봇 장난감과 손자의 이름을 부르는 편지는 지난 10년간의 오해와 의심을 산산이 부수고 모든 이의 마음을 아프게 울렸다. 민식의 얼굴은 죄책감과 슬픔으로 얼룩졌고 동료들 역시 차마 고개를 들지 못했다. 박 노인은 그 모든 시선과 침묵 속에서 마치 오랜 봉인이 풀린 것처럼 담담하게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허스키했지만 그 안에는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응축된 슬픔과 고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비에 젖어 축 늘어진 몸이었지만 그의 눈빛은 어느 때보다 또렷했다. 준우는 내 유일한 손자였어. 노인의 말은 천천히 그리고 아프게 이어졌다. 아들 내외가 사고로 일찍 세상을 떠나고 나한테 남은 건 준우 하나뿐이었지. 내 삶의 전부였어. 이 늙은이한테 유일한 희망이고 빛이었지. 어미 아비 없는 자식이라고 내가 더 애지중지 키웠어. 어쩌면 내가 너무 과했는지도 몰라. 노인의 눈가에 투명한 이슬이 맺혔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민식은 노인의 목소리에서 아들을 잃은 아버지의 슬픔과 손자를 지키지 못한 할아버지의 자책감을 동시에 느낄 수 있었다. 그날 그 빌어먹을 가스 폭발 사고. 노인의 목소리에 갑자기 분노가 서렸다. 나는 잠깐 시장에 나가 있었고 준우는 집에서 로봇 가지고 놀고 있었지. 늘 내가 곁에 있어줬는데 그날따라 내가. 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입술을 깨물었다. 그날의 비극이 다시 노인의 눈앞에 생생하게 펼쳐지는 듯 했다.
무너진 집, 잿더미가 된 골목, 그리고 차가운 시신으로 발견된 7살 손자의 모습. 처음엔 나도 죽으려고 했어. 준우 없는 세상에 내가 왜 사나 싶었지. 매일 밤 베개를 적셨어. 꿈에 준우가 나타나서 할아버지 왜 안 와? 하고 묻는 것 같거든. 그런데 어느 날 꿈속에서 준우가 그랬어. 노인은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는 슬픔과 그리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할아버지 나 여기 있어. 매일 할아버지 로봇이랑 편지 기다리고 있어. 그때부터였어. 내가 다시 살아야겠다고 생각한 게. 준우가 기다린다고 하는데 내가 어떻게 그냥 갈 수 있겠어? 매일 편지를 쓰고 준우가 좋아했던 장난감을 보내주고 그렇게라도 해야 내가 살아갈 이유가 생기더라. 노인의 눈에서 굵은 눈물 방울이 흘러내렸다. 그는 더 이상 울음을 참지 않았다. 그의 눈물은 비 오는 날의 빗줄기처럼 끊임없이 흘러내렸다. 가장 비싼 특급 우편을 고집했던 이유도 그랬어. 이 늙은이의 편지가 내 강아지한테 가는 길이 가장 빠르고 가장 안전했으면 좋겠다고. 혹시라도 중간에 사라질까봐, 혹시라도 준우가 늦게 받을까봐.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는 세상의 모든 할아버지의 애끓는 사랑과 그리움이 담겨 있었다. 민식과 동료들은 숨죽인 채 노인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들의 눈시울도 붉어졌다. 그들이 10년간 이상한 노인으로 치부했던 박 노인의 행동 뒤에는 이토록 가슴 시린 진실이 숨겨져 있었던 것이다. 민식은 자신이 얼마나 오만하고 무지했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다. 그는 노인을 범죄의 피해자로 오해하고 도우려 했던 자신이 한없이 부끄러웠다. 박 노인은 그저 세상에 하나뿐인 손자를 잃은 평범한 할아버지였을 뿐이었다. 그리고 그의 매일의 의식은 슬픔을 극복하고 삶을 지탱하는 유일한 희망이자 하늘에 있는 손자와의 깨지지 않는 약속이었다. 우체국 안에는 더 이상 의심의 그림자나 오해의 잔재는 없었다. 오직 깊은 공감과 함께 말로 닿을 수 없는 슬픔이 가득 채워져 있을 뿐이었다. 박 노인의 가슴 저미는 고백이 끝난 후 우체국은 깊은 정적에 잠겼다. 민식의 마음속에는 죄책감과 미안함이 폭풍처럼 휘몰아쳤다. 자신이 품었던 의심이 얼마나 잔인하고 무지했는지, 그리고 그 의심 때문에 노인이 얼마나 더 큰 상처를 받았을지 생각하니 견딜 수가 없었다. 민식은 노인에게 무릎이라도 꿇고 용서를 빌고 싶었다. 하지만 그는 그것이 노인에게 또 다른 상처가 될 수도 있음을 알았다. 지금 노인에게 필요한 것은 사과가 아니라 진심 어린 위로와 공감이었다. 어떻게 해야 노인의 슬픔을 진정으로 보듬어 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10년의 시간을 묵묵히 버텨온 그에게 작은 위안이라도 줄 수 있을까? 민식은 밤늦도록 잠 못 이루며 고민에 빠졌다. 다음 날 아침 민식은 출근하자마자 동료들을 모두 불렀다. 김주임, 이사원, 박 계장 등 모두가 침울한 표정으로 모여들었다. 그들 모두 박 노인의 이야기에 깊은 감동과 함께 미안함을 느끼고 있었다. 민식은 침통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우리가 할아버님께 큰 실수를 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그의 목소리는 먹먹했다. 이제라도 우리가 할아버님을 위해 뭔가 해드려야 합니다. 단순한 말뿐인 위로 말고 진심을 담은. 맞아요, 민식 씨. 저도 어젯밤 한숨도 못 잤습니다. 김주임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 비싼 특급 우편 요금을 매일 내셨을 할아버님을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집니다. 돈을 돌려드린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사원이 말했다. 할아버님의 마음을 치유해 드릴 방법이 없을까요?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오고 갔다. 특별 할인 서비스, 무료 우편 서비스, 위로 편지 쓰기. 하지만 그 어떤 것도 박 노인의 깊은 슬픔을 위로하기에는 부족해 보였다. 그때 가장 막내인 박 계장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다. 제가 생각해 봤는데요. 우리가 할아버지의 편지를 하늘로 배달해 드리면 어떨까요? 모두의 시선이 박 계장에게로 향했다. 처음에는 의아한 표정이었지만 그의 말이 이어지자 모두의 얼굴에 희미한 빛이 돌기 시작했다. 매일 할아버님께서 편지를 가지고 오시면 우리가 그걸 받아서 하늘로 가는 특별한 우체통에 넣어드리는 거예요. 그 우체통은 우리가 할아버님을 대신해서 준우에게 편지를 배달해 드리는 상징적인 의미가 되는 거죠. 더 이상 요금을 내지 않아도 되고 할아버님께서는 우리가 준우에게 편지를 잘 전달해 드릴 거라고 믿으실 수 있도록요. 침묵 속에서 모두가 박 계장의 아이디어를 되씹었다. 그것은 단순한 서비스가 아니었다. 그것은 박 노인의 슬픔을 이해하고 그의 아픔에 공감하며 그의 희망을 함께 나누겠다는 약속이었다. 민식의 눈빛이 흔들렸다. 좋아, 그거야. 그거 정말 좋은 생각이야, 박 계장.
그날부터 우체국 직원들은 퇴근 후에도 남아서 준우의 우체통을 만들기 시작했다. 민식은 직접 동네 목공소에서 좋은 나무를 구해왔다. 김주임은 낡은 창고를 뒤져 페인트와 붓을 찾아왔고 이사원과 박 계장은 인터넷으로 예쁜 우체통 디자인을 찾아보며 밤샘 작업을 이어갔다. 밤늦도록 우체국 한켠에서는 톱질 소리와 망치질 소리 그리고 페인트 냄새가 가득했다. 어설프지만 진심을 담아 나무를 깎고 못을 박고 서툰 솜씨로 색을 칠했다. 파란 하늘과 뭉게뭉게 피어나는 흰 구름을 그렸다. 구름 사이로는 작은 별들이 반짝이도록 세심하게 표현했다. 그리고 우체통에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민식이 직접 정성껏 써내려간 문구를 새겼다. 천국으로 가는 준우의 우체통. 그것은 단순한 우체통이 아니었다. 10년간의 오해와 슬픔을 넘어선 공감의 상징이자 한 할아버지의 아픔을 보듬고 그의 희망을 지켜주려는 우체국 직원들의 따뜻한 마음이 담긴 세상에 단 하나뿐인 특별한 선물이었다. 며칠 밤낮의 노력 끝에 준우의 우체통은 세상의 빛을 보게 되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뿌듯함과 함께 박 노인이 이 우체통을 보고 어떤 반응을 보일지 모를 기대감과 약간의 긴장감이 교차했다. 마침내 천국으로 가는 준우의 우체통이 완성되었다. 파란 하늘과 흰 구름이 정성껏 그려진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빛깔의 우체통이었다. 민식과 동료들은 이 특별한 우체통을 들고 박 노인의 집 앞으로 향했다. 낡은 다세대 주택이 밀집한 골목길은 여전히 고요했고 그들의 발소리만이 고즈넉한 정막을 깼다. 조심스럽게 노인의 집 앞에 우체통을 설치했다. 삐걱거리는 대문 옆 햇볕이 잘 드는 곳에 튼튼하게 고정했다. 천국으로 가는 준우의 우체통이라는 글씨가 햇살 아래에서 따뜻하게 빛났다. 민식은 노인의 집 문을 두드렸다. 할아버님, 박 노인 할아버님. 저희 우체국 직원들입니다. 잠시 후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고 박 노인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지친 기색이 역력했다. 그가 민식과 동료들을 보자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민식은 조심스럽게 노인의 손을 이끌어 새로 설치된 우체통 앞으로 데려갔다. 할아버님, 이건 저희가 할아버님을 위해 만들었습니다. 민식의 목소리는 떨렸다. 준우에게 보내시는 편지를 이제 이 우체통에 넣어 주십시오. 박 노인의 시선은 우체통에 고정되었다. 파란 하늘과 흰 구름 그림, 그리고 천국으로 가는 준우의 우체통이라는 글씨를 읽어 내려가는 노인의 눈동자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의 얼굴에는 온갖 감정들이 교차했다. 놀라움, 당혹감,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깊은 슬픔과 함께 차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따뜻함이 스쳐 지나갔다. 노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멍하니 우체통을 바라볼 뿐이었다. 그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고 주름진 눈가에 맺혀있던 눈물 방울이 천천히 흘러내리기 시작했다. 그것은 비오는 날의 사고로 인한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1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혼자서 감당해왔던 그리움과 고통, 그리고 이제야 비로소 타인으로부터 받아보는 진심 어린 위로와 공감에 대한 감사의 눈물이었다. 그의 어깨가 미세하게 들썩였다. 민식과 동료들은 말없이 그를 지켜봤다. 그들은 노인의 눈물이 어떤 의미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그들은 노인의 손을 잡거나 어깨를 두드리는 대신 그저 조용히 그 자리에 함께 서 있었다. 그 침묵 속에서 가장 깊은 위로가 전달되고 있었다. 한참을 울먹이던 박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조심스럽게 주머니에서 접힌 편지 한 통을 꺼냈다. 매일같이 준우에게 보내기 위해 정성껏 써왔던 편지였다. 그는 우체통의 뚜껑을 열고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그 특별한 우체통 안에 편지를 넣었다. 짤랑 하는 작은 소리와 함께 편지가 우체통 속으로 사라졌다. 그 소리는 노인에게 그리고 민식과 동료들에게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종소리처럼 들렸다. 이제 더 이상 비싼 특급 우편 요금을 내지 않아도 되었다. 그의 편지는 매일 민식과 동료들의 따뜻한 마음을 통해 하늘로 배달될 것이었다. 우체국 직원들은 매일 노인의 집을 찾아 편지를 수거하고 다시 한번 그 내용을 읽어보며 준우에게 보내는 할아버지의 마음을 되새겼다. 그리고 그 편지들을 자신들의 마음속에 담아 하늘에 전달하는 상상을 했다. 그날 이후 박 노인의 발걸음은 조금 더 가벼워졌다. 그의 얼굴에 드리워졌던 깊은 그림자는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그 속에서 희미하게 남아 평화와 안도감이 비쳐 보이기 시작했다. 한 노인의 슬픔과 한 우체국 직원들의 따뜻한 마음이 만나 골목길 한켠에 작은 기적을 피워올린 순간이었다. 천국으로 가는 준우의 우체통 이야기는 바람을 타고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동네 사람들의 입소문을 통해 그리고 이내 지역 신문 기자의 귀에 들어가 조그마한 지역 신문 한 구석에 실렸다.
사라진 손자에게 보내는 할아버지의 편지, 우체국 직원들의 기적 같은 선물. 기사는 우체통의 사진과 함께 박 노인의 사연, 그리고 민식과 동료들의 따뜻한 마음을 담아 보도되었다. 기사는 이내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빠르게 확산되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준호의 우체통 이야기에 공감하고 감동하며 각자의 사연을 댓글로 공유하기 시작했다. 눈물이 멈추지 않네요. 우리 할머니에게도 보내고 싶습니다. 세상에 아직 이렇게 따뜻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위안이 됩니다. 며칠 지나지 않아 박 노인의 집 앞 골목길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풍경으로 변모했다. 준호의 우체통을 보러 오는 사람들이 줄을 이었다. 그들은 단순히 구경꾼이 아니었다. 저마다의 아픔과 그리움을 안고 찾아오는 이웃들이었다. 가장 먼저 찾아온 것은 박 노인과 친하게 지내던 옆집 할머니였다. 그녀는 몇 해 전 남편을 먼저 떠나보냈다. 할머니는 수줍게 우체통 앞에 서서 작은 메모지에 꾹꾹 눌러 쓴 편지를 우체통에 넣었다. 여보, 거기서는 아프지 말고 잘 지내지? 난 당신 없어도 잘 살고 있어. 너무 걱정하지 마. 그녀의 눈가에도 물기가 어렸다. 고지어 어린 딸을 사고로 잃은 젊은 부부가 찾아왔다. 그들은 딸이 좋아했던 머리핀과 함께 딸에게 보내는 짧은 편지를 우체통에 넣었다. 사랑하는 우리 아가, 엄마 아빠는 내가 보고 싶어. 항상 사랑해. 부부는 서로의 어깨에 기대어 말없이 눈물을 흘렸다. 학교에 가지 않고 매일 준호의 우체통을 찾아와 그림을 그리는 아이도 있었다. 그 아이는 몇 달 전 키우던 강아지를 하늘로 보냈다. 아이는 우체통 옆에 앉아 강아지 그림을 그리고는 그림 뒤에 하늘에서는 맛있는 뼈다귀 많이 먹어라고 써서 우체통에 조심스럽게 밀어 넣었다. 우체통에는 이제 박 노인의 편지뿐만 아니라 수많은 이웃들의 편지와 작은 선물들이 쌓여갔다. 빛바랜 사진, 말린 꽃잎, 작은 인형, 손수건, 각자의 아픔과 그리움, 그리고 사랑이 담긴 소중한 물건들이었다. 한 사람의 깊은 슬픔에서 시작된 작은 우체통은 이제 마을 전체의 아픔을 치유하고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며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따뜻한 공동체의 상징이 되었다. 민식과 우체국 동료들은 매일 아침 준호의 우체통에 쌓인 편지들을 수거했다. 그들은 편지들을 조심스럽게 분류하고 하나하나 정성껏 읽어보았다. 때로는 눈물을 훔치기도 하고 때로는 흐뭇한 미소를 짓기도 했다. 그들의 손을 거쳐간 편지들은 이제 단순한 우편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이 땅에 남겨진 이들이 하늘에 있는 사랑하는 이들에게 보내는 가장 간절하고 순수한 마음의 메시지였다. 민식은 매일 우체통 앞에서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들의 슬픔을 듣고 함께 공감했다. 때로는 따뜻한 위로의 말을 건네기도 했다. 그의 얼굴에는 처음에 무뚝뚝함이나 의심의 흔적은 온데간데 없었다. 대신 깊은 이해와 따뜻한 인간미가 배어 있었다. 그는 이제 단순한 집배원이 아니었다. 그는 마을 사람들의 아픔을 듣고 공유하는 마음의 배달부가 되어 있었다. 준호의 우체통은 그렇게 마을의 새로운 중심이 되어갔다. 시간은 흘러 계절이 몇 번 바뀌었다. 천국으로 가는 준호의 우체통은 이제 마을의 풍경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었다. 더 이상 신기한 구경거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마을 사람들의 일상 속에 자리 잡은 익숙하고 따뜻한 존재가 되었다. 박 노인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는 매일 오후 3시 여전히 준호에게 편지를 썼다. 하지만 이제 그의 편지에는 짙은 슬픔 대신 희망과 평화가 깃들어 있었다. 그는 편지를 쓰고 난 후 우체통 앞에서 다른 이웃들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준호의 우체통 앞에서 만난 사람들은 서로의 슬픔을 공유하고 위로하며 새로운 관계를 맺어갔다. 노인은 이제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조용하고 현명한 어른이 되어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슬픔의 그림자 대신 온화하고 잔잔한 미소가 자리 잡았다. 처음 우체국을 찾았던 고집스럽고 외로운 노인의 모습은 더 이상 찾아볼 수 없었다. 민식 또한 많이 변했다. 그는 이제 우체국 직원들을 이끌고 준호의 우체통을 관리하며 마을 사람들의 아픔을 듣고 치유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다. 그의 미소는 전보다 훨씬 부드러워졌고 그의 눈빛에는 따뜻함이 가득했다. 그는 더 이상 기계적인 반복의 삶을 사는 베테랑 집배원이 아니었다. 그는 사람들의 마음을 잊고 상처를 보듬는 진정한 마음의 배달부가 되어 있었다. 어느덧 해 진력 노을이 온 마을을 붉게 물들이는 고요한 시간이었다. 박 노인은 오늘도 준호에게 보낼 편지를 우체통에 넣고 우체통 옆에 놓인 작은 나무 의자에 앉았다. 그의 시선은 멀리 지평선 너머로 드리워지는 붉은 노을을 따라 하늘을 향했다. 그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번져 있었다. 그때 저 멀리서 민식과 동료들이 노인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그들의 손에는 따뜻한 차가 담긴 보온병과 간식들이 들려 있었다. 민식은 노인을 향해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다. 할아버님, 오늘은 좀 어떠세요? 감기 걸리지 않게 따뜻하게 입으세요. 박 노인은 민식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환한 미소로 화답했다. 그는 자신의 옆자리를 가리키며 동료들을 불렀다. 이리 와서 같이 앉아. 해 지는 게 정말 예쁘지? 민식과 동료들은 노인 옆에 나란히 앉아 노을을 바라보았다. 붉게 물든 하늘은 마치 준우에게 보내는 편지를 실어 나르는 거대한 날개처럼 보였다. 그들의 눈에는 슬픔이 아닌 따뜻한 위로와 깊은 평화가 가득했다. 노인의 입가에는 작은 미소가 걸려 있었고 그의 눈빛은 고요한 하늘처럼 맑았다. 눈물로 시작되었던 한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이제 마을 전체를 감싸는 따뜻한 미소와 함께 희망으로 가득 찬 새로운 일상으로 마무리되고 있었다. 천국으로 가는 준우의 우체통은 그곳에 영원히 남아 사람들의 아픔을 어루만지고 사랑을 이어주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우체통으로 빛나고 있었다.